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8위 부동산 대책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녹음 시간이 약 한 40분, 50분 정도 돼서 너무나 길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간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설명을 해서 넘어갈 건데요. 혹시 방송을 듣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또 잘 나타납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이 얘기한 것에 이어서 정부의 대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또 그래서 이제 지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눴죠.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이제 시군구지 예전 지역, 일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조정 대상 지역, 경기도 7개 시와 부산의 7개 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서 서울 14개 구와 과천시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지역,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중첩되어서 적용된다는 거 그것을 꼭 다시 말해서 투기 과열 지역은 예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투기 과열 지역에 편입되었죠. 어디가 편입되었냐면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정부에서 새롭게 이 얘기한 것이 하나 더 있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연수구, 송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평구, 그 다음에 안양의 만안구, 동안구, 평촌이 들어가고요. 성남의 수정구와 중흥구. 그래서 성남은 이제 분당구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수정구와 중흥구는 모니터링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고향의 일산 동구와 서구가 다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지방에는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 6개 구와 1개 군 그리고 서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9월 6일부로 편입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리 부동산 대책의 정책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재건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재건축일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8년 1월부터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전에 만들어졌다가 유예되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또 유예될 가능성을 점쳤었는데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유예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는 최대 50%까지 환수가 되고요. 3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가 집을 팔아야 이제 소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양도세를 내는데 이것은 양도세 개념이 아니라 집을 보유하는 중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도 나지 않았는데 돈을 걷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주인은 수익이 악화되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신설을 했죠. 이번에 다시 말해서 서울은 10%,
그의 지역은 5%로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17년 9월 달에 입법 예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뜨겁죠. 이 부분도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새 집 공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성남, 유래와 판교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남, 고양, 광명, 동탄 2신도시, 동탄 1신도시는 빠졌습니다. 동탄 2신도시, 부산 7개 구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특별공제가 배제가 돼서 3주택 이상이면 중과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러나 4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득이 노출되고요. 또 전월세는 연 5% 이내만 인상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보험 인상이 돼서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다만 10월 달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중과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중과를 배제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중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000만 원이었을 때 지금 이제 1,200만 원까지 기존 주택은 6%를 냈는데 1,000만 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00만 원 정도 양도 차익이 났으면 1가구 2주택인 사람은 16%, 3주택인 사람은 26%를 내야 됩니다. 4,600만 원만 4,6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양도 차익이, 그렇다면 기존에는 15%였는데 1가구 2주택인 사람은 25%, 1가구 3주택인 사람들은 35%를 냅니다. 4,600만 원만 남아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또 8,800만 원이 남았다. 8,800만 원 남은 사람들은 기존에는 24% 양도세를 냈는데 1가구 2주택인 사람은 34%, 3주택인 사람은 44%, 약 반절 정도. 아니 뭐 8,800 내서 반절만 남아도 뭐 이거 굉장히 큰 수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외원권이 8,800만 원을 남기 위해서 한 2억이 투자가 된다든지 투자금이 많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조정지역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강화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은 2년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었는데 이제는 2년간 그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주택에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다만 하나 2018년 이게 이제 새로 이번에 보강된 거죠. 세 번에 보강됐다기보다는 이번에
다시 조정된 거죠. 뭐냐면 그전에는 8위 대책이 나오면서 바로 8월 3일부터는 취득한 주택이부터 적용이 됐는데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8월 2일 이전의 계약분에 한해서는 유예해줬어요. 유예해줬어. 이번이 새로 그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전매도 강화가 됐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은 1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5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2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4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6%에서 40%의 일반 과세를 내는데 이제는 언제 몇 프로예요? 50% 양도소득세를 50%를 내야 됩니다. 사실 저는 50%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저는 80%에서 90%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려면 확실히 잡았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50%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80% 90%를 했다면 아무튼 80% 양도소득세를 80%에서 90% 때렸다면 아마 분양권 시장은 투기 세력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50%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100% 때려잡으려고 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메시지는 분양권 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돈줄을 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의 대책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법을 개정해서, 두 번째로는 대출을 강화해서 동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규제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잘 나타나 있지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실수요자 무주택인 사람들은 LTV 70%, DTI 60%, 그 다음에 집은 다주택인데 대출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60%하고 50%, 그 다음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50에서 40%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자기 돈 50%가 있어야 돼서 투자가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을 보면 광명, 성남, 안양, 부천, 수지, 평택 등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의 분당은 투기 과열지구로 이번에 편입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안양, 연수 등이 집중 모니터 지역으로 이번에 선정돼서 언제든지 투기 과열 지역으로 편입된다. 그렇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지역을 크게 보면 성남은 분당을 제외하고 성남, 하남, 고양, 서구, 동구는 제외하고요. 광명, 남양주, 동탄 이 신도시, 부산은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 진. 이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은 있으나 대출이 없는 사람은 60%와 LTV 60%와 DTI 50%. 그래서 집 사기가 쉽지 않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 대출이 없는 사람은 50% LTV 50%와 DTI 40%. 실질적으로 그래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 지역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광명과 세종과 분당, 대구, 수성구, 분당과 대전, 수성구는 이번 6월 5일 날 새로 편입됐죠. 투기 과열지역으로. 여기에서는 무주택자들은
집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또 투자자는 돈이 없는 거지들이잖아요. 투자자들이 돈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투기 과열 지역에서도 집을 사는 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돈 없으면 집 사지 말아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방 월세 세팅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은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번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저의 책이 하나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경매로 365일 월세를 꿈꾸는 사람들 제목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회원들이 많이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월세 세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머니 파이프를 구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월 월세 흐름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65일 어떻게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 30채 월세가 나오는 집 30채면 매일 365일 월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집이 30채? 이게 투기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은 이제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동산 경매 필살기 책에서도 이 얘기한 겁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머니 파이프를 만들려면 다시 말해서 제2의 연봉 4천만 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30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2의 연봉을 만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대책과 달리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소형 월세형 물건을 잘 선택하면 또 다른 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요, 또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굉장히 이제 아파트보다도 더 힘들어졌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분양권을 못 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분양권 같은 경우에 1년 매도하게 되면 50%, 2년 이내에 매도하면 60%, 2년 이상 매도하면 60에서 40%인데 앞으로는 일괄 50%가 양도소득세로 매깁니다. 아까 이제 그 얘기에 똑같은데 이것도 80% 했다면 투자 자체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분양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낼 때까지 매도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투자하게 됐을 때는 많은 돈이 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묶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잔금 내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또 중과가 돼서 오피스텔 투자 메리트를 잊어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17년 하반기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시행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역은 일반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금까지 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 설명을 했고요. 이제 투기 과열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투기 과열지역은 회색으로 나온 거죠.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행 등 서울 지역과 분당과 대구, 수성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세종시도 포함이 되죠. 여기는요, 똑같은 얘기에서 대출을 조인다는 얘기입니다. LTV, DTI를 통해서, 대출을 조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산다면 대출이 1억 8천밖에 안 나와고 현금이 4억 2천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일부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살려면 6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돈이 4억 2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어떤 분이 통계를 내봤는데 6억 2천에서 3천 된다고 합니다.
물론 6억 2천, 3천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죠. 외문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평당 4천만 원이 넘고. 그런데 뭐 도봉구 같은 경우는 평당 2천만 원 이하인데 이렇게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넘는데 6억 평균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자기 돈이 4억 2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 얘기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6억짜리 아파트 살 때는 무주택자들은 돈이 3억이 있어야 자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 3억과 자기 집, 물론 무주택 실거주자들은 대출 3억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만약에 3억 주고 내가 집을 샀다가 그 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무주택자들은 실거주자들은 3억을 들여서 투자하기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3억이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또 전매 제한을 했는데요.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전매 제한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공람을 하려면 14일이 걸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역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인 경우 인구 50만 이하인 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도시 주거 생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여기도 주민공람 30일이 들리고 이런저런 또 의견 청취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창립총회를 합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죠. 그러면 조합원 총회 과반수 이상 동의가 우리는 이제 이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사업 시행 인가 여기까지는 잘 알잖아요. 요즘에 이제 강남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네 못 받았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어디 나왔어요? 저 잠실 5단지, 잠실주공 5단지가 50층 사업 승인 인가가 났고 그 다음에 강남에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굉장히 음마 아파트가 49층으로 할 거냐, 59층으로 할 거냐 지금 갈등의 기로에 있죠. 49층에 신청해서 통과를 받을 거냐 아니면 잠실주공 5단지처럼 50층 사업으로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거냐 이렇게 지금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기까지는 그 조합을 설립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주민공람 14일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조합 이렇게 끝나고 나면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죠. 토지 소유 공람을 30일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때 이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민 이주를 하고 이때 일반 공고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준공 및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다 보면 조합 설립하기에는 위원회 설립 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시공사 선정이 되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받고 난 다음에 감리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분양 공고를 하고 처분계획 수립과 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을 하면서 일반 분양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주와 철거, 건축, 시공이 들어가는데 착공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이 입주까지는 또 조합이다 보니까 그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후 재건축이 다시 들어가는데
이때로부터 약 2년에서 3년의 또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준공을 하고 집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청산을 하게 됩니다. 조합은.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 많은 기간 동안 돈이 묶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 제한을 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분을 금지시켜서 대략 3년에서 5년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묶인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양도 제한을 하죠.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이 양도 제한을 두어서 현금 양수자는 현금 청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 설립 이전까지 그 지역을 알아서 들어간 투자자들은 조합 설립이 이전까지는 그 물건을 다시 팔 수는 있죠. 그렇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는 양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전에 양도했던 사람들은 양수자는 현금 청산, 다시 말해서 분양권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을 해야 돼서 투자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재건축 양도 제한은요, 결국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양수자는 현금 청산을 해서 투자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 다만 양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 예외 조항은 뭐냐면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인가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합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아니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착공도 못 들어갔다면 건설사도 선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합원의 내분이 많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는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애매한 조합은 예외 조항을 둔다, 그 얘기입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물건은 매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참고 기다려서 준공과 입주까지 한다면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수익이 발생한다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통해서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받은 금액에서 세금으로 거둬간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 이상만 수익이 난다면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재건축 재개발로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금년 2017년 봄에 재건축 시장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6월 얼마 전까지 강남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분양권 낙찰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1억 웃돈이 붙었던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규제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투자자들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강남에는 강남 사람들뿐만 살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좀 이 얘기가 너무나 심합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현금 투자해놓고 오래 기다리면 로또 되니까요. 로또 되니까.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환제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분양가 상환제면 시세의 85%로 분양을 한답니다. 시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분양 가격이 4,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원래 4,6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4,200만 원 정도. 4,200만 원에 85%를 분양한다면 얼마예요? 한 8천만 원 줄잖아요. 800만 원 줄잖아요. 4,200. 그러면은 얼마예요? 3,500에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500에. 그걸 분양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자, 이번에는 투기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지역이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이번엔 투기 지역의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약간 분홍색으로 있는 서울 지역입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해서요.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세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용산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요. 용산은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좀 처진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노원구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노원구에 많은 소형 주택이 많은데 그리고 25년, 30년이 다 가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서 좀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투기 지역으로 묶여서 이 사람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출이 이제 아주 강화가 되죠. 실소유자는 무주택인 실소유자는 대출이 50%가 되겠지만 다주택 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만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행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금 정부가 가장 얘기하는 가계대출 증가 때문에 그러죠. 또 여기 이 지역은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만에 하나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피해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선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면 9월 26일부터 자금 출처 소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계약서 두 달 안에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정부에서 구청에서는 신고 필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필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고 필증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등기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 등기 필증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자금 출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향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가을철 이사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외곽을 나가면 전세 시장이 지금 활발합니다.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지금 전세, 월세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이 투기 지역에서는 자금 출처 소명서를 꼭 제출해야 돼서 좀 상당한 영향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대책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호가가 내리지 않았어요. 호가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지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역, 투기지역 그렇게 구분을 해봤고 이 안에는 대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투자금이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소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분양권 투자가 어렵다면 건설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종국에 가서는 주택 보급이 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가 보급률은 54% 정도밖에 안 되고 46%는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욕구는 자가 소유하고 하자는 욕구가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해서 살고 싶은 집, 보여주고 싶은 집, 때깔 나는 집, 그런 집을 소유하고 싶은데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투자지역 말고 그 외지역은 예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때에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머니파이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세형, 수익형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수익형을 얘기할 때 소액 투자자들은 상가 그런데 좀 너무나 관심 갖지 마시고, 그래도 자급자족이 되는 인구 30만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도시의 월세형 주거형 아파트를 관심 가져보기를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에서 나오는 부동산 경매로 365일 월세를 꿈꾸는 사람들 그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회원들 글이 여러 개가 실렸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4일, 2017년 10월 14일 셀프 인테리어 공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7년 10월 27일 세금과 부동산과 세금, 우리 배짱님이 강의를 하는데요. 배짱님은 현직 세무사 겸 회계사입니다. 우리 새싹반 27기인데요. 지금도 연회원 회원이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 파리 대책 이후에 나타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 이 얘기 해줄 겁니다.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화요일 저녁이죠. 새싹반 40기가 모집합니다. 경매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는 독학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독학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고가 귀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탄탄하게 배우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운전할 시간이 많은데요.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 차에 타고 있는 가족,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도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서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요. 또 환절기예요.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겉옷 하나씩 챙겨서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 유튜브에서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